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자, 지난 1일로 민선 8기는 1년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전국자치도는 기업 투자 유치와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중요성을 강조한 완주 전주 통합은 아직이고 새만금 관련 지자체 갈등도 여전합니다. 안전보다도 도전을 선택한 것을 반기는 도민들도 많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관영 지사 모시고 민선 8기 3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준비한 뉴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개각 이후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주 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또다시 완주를 찾았지만 군의원들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군민과의 대화는 무산됐고 공무원과 주민 간에는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의 방문이 예정된 완주군 청사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이 모여들면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김관영은 즉각 사퇴하라! 9시 20분경 강압적 통합 반대, 김관영은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완주군 의원 10명과 주민대표 1명이 머리를 깎으며 통합 저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나 우범기 시장의 그 정치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에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이 김관영 지사의 완주 방문일에 맞춰 총집결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열릴 예정이었던 문예회관 앞과 군청사 정문 쪽을 수백 명의 주민들이 에워싸는 바람에 김 지사는 문예회관 쪽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터닫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지금 10년 전에도 결사 반대했어요. 현장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군청복도에 주민과 공무원들이 꽉 들어차 1층 기자실에서 나와 현관을 빠져나오는 데만도 10분 이상이 걸렸고 주민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 국민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차량까지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김 지사를 막아서면서 도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공개된 유이태 완주군수와 김관영 도지사 간 면담에서도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주민 뜻을 철저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통합 추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완주군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완주군에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경제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주 방문은 사실상 지사가 군민과 대화를 통해 통합 필요성을 설득하는 장면이 핵심이었지만 또다시 가로막혔습니다. 2년 연속 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 완주군은 사전에 파행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보셨는데 완주, 전주 통합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완주 군민의 대화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죠. 지난해하고 올해 3월은 연기가 됐고 네. 이번에 다시 무산이 됐는데 자, 통합 절차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들어서면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통합에 대한 지금 그 목표는 명확하시죠? 이 지금 통합 절차가 시작된 것이 작년에 6월 달에 완주 군민들께서 법에 의해서 일정 명 이상의 6천여 명의 완주 군민들이 서명을 해서 통합 절차를 진행해달라 이렇게 이제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지사는 그 건의서를 받고 법적 요건에 맞으면 그 이후 절차를 쭉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초에는 그 절차에 따라서 올해 5월경에 투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대선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부의할지 말지의 결정을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행안부 장관이 이제 공석이어서 아마 최종적으로 취임이 되면 조만간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완주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요. 그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하고 완주군 독자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왜 찬성을 하고 찬성 이후의 비전을 또 완주 발전에 관한 비전을 서로 공론화된 현장에서 자유롭게 서로 토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완주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지사는 완주 국민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렇게 대화가 막힌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제가 완주군만 방문한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전부 방문하는데 완주군만 지금 저렇게 막혔어요. 근데 가서 국민들과의 대화를 하면 완주 전주 통합 이슈 이외에도 다양한 완주군의 여러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들을 수 있고 도정이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예 입장조차를 막아서 이렇게 무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통합 논의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주도로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네. 또 통합 주체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이제 주민들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면에 보여지는 거는 네. 지사님께서 앞으로 더 나서시는 모습이 상당히 좀 두드러진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한편으로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전북 발전에 대단히 중대한 기로에 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해야 될 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완주 국민들에게 제공해서 완주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은 또 저의 책임이고 또 정치인은 또 자기가 공약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 출마하는 과정에서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저는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주 완주가 통합하는 것이 전북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완주 국민들한테는 어쨌든 의견도 막 들어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진솔한 대화도 열어야지 어떤 네. 식으로든 접촉이 이루어져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완전 네. 차단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소통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이제 완주 국민들을 완주군을 가서 대화하려고 하는 거는 완주 국민 예를 들면 한 뭐 300명, 400명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질문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거였는데 저렇게 막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완주군에 계신 다양한 분들과 접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 제가 좀 당분간 완주로 좀 숙소를 이전해서 완주에서 좀 출퇴근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완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야기 좀 많이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주올림픽 자 2036년 네,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변수를 만났습니다. 네, 네. 자, 코번트리 IOC 신임위원장이 네. 지금 선정 절차를 이미 중단을 했고 네. 그 방식들을 저희 재검토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달라지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일 네.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결론은.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개최지 선정 방식을 올 연말까지 IOC가 논의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 방식이 발표가 되면 그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마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IOC 위원들의 직접 투표권이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08명의 IOC 위원들이
직접적인 투표권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국력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2036년 올림픽이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사우디, 카타르, 대한민국 이렇게 약 5개 나라가 주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국력, 외교력, 또 문화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결정판으로 최종 작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들을 IOC 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 설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시기 결정은 뭐 2032년 정도 따져보면 그 하계올림픽 결정지는 한 11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시기가 그렇게 추산해서 지금 2025년도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했던 거죠. 어떤 네네. 시기 결정의 정확한 때는 타이밍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는 부담이 없어지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를 꼭 굳이 연결을 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최종 판단은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하실 것이지만 네. 이제 당초에는 25년 말까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IOC 내부의 사정으로 또 위원장이 바뀌면서 그것이 좀 연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올림픽 유치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대형 시설물들을 짓고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후 관리나 활용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올림픽의 어떤 경제 효과들이 갈수록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우려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는 한 도시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그 도시에서 33개 종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기장을 새로 신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OC가 5년 전에 그 방식을 바꾸어서 가능하면 신설을 최소화하고 인근에 있는 도시들하고 연대를 해서 치러라. 기존에 있는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해라. 제가 4월 8일에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에 갔습니다. 지난번 서울과 경쟁할 당시에 우리의 전략은 33개 종목 중에 4개 경기장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도시에 있는 연대 도시들에 있는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4개 정도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IOC에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4개도 줄여라. 아예 신설 안 하는 것으로 좀 가능하면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신설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경기장을 찾아보니 이 4개 신설해야 되는 경기장들이 전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쟁을 할 때는 우리가 서울 경기장을 쓰겠다는 계획을 못 냈지만 이제는 이 4개 경기를 서울로 보내자.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경기장 재배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 신설이 지금 하나도 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경기장 때로는 임시 경기장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이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후 관리할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려하셨던 분들의 그런 우려가 지금은 기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림픽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시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브랜드와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이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준비한다면 저는 분명히 올림픽이 우리 전북과 전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현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 대선 과정에선 저희 공약이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약들이 반영이 되지는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달 안으로 지금 국정기획이 우리가 인수위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위가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 이제 중요한 재산 금융중심지나 남원 공공의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서울의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국정기획위원장님 또 각 분과 위원장님들을 전부 뵙고 왔습니다. 네.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들이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들이 국정과제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건의를 하고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나오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선 공약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정과제로 반영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이제 지역 공약으로 된 것은 또 따로 균형발전위원회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박수현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또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국정과제로의 반영을 위해서 지금 저희 서울 본부에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고 저희 국장들이 날마다 상근 근무하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면서 이 상황을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대광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수건 사업이던 대광법이 사실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대광법이 대도시 광역교통관리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이건 완주전주 통합과도 또 연계가 돼 있고요. 근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전주 광역교통망 이게 국가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대광법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광역교통망 계획을 내년 초에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사실상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광법 통과되자마자 바로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대광위를 방문해서 올 8월 30일까지 전주를 중심으로 한 완주, 김제, 익산에서 전주로 접근하는 여러 광역교통망 계획을 세워서 제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 장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는 데는 최종 용역이 완성되는 때까지는 내년까지지만 대략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번 8월 말까지 추려서 이것을 대광위에 제출해서 올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정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우리가 어떤 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도로, 철도, 또 광역 직행버스, 또 터미널 이런 광역교통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을 건설하는데 과거에는 100%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런 시설들의 50%에서 70%까지를 국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하려면 먼저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계획에 들어가서 그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비가 지원돼서 그다음 광역교통망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광역교통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뒤로 확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말까지 먼저 급한 것은 집어넣어야지 이 우리가 도로교통망이 실제로 공사가 착공되고 완공되는데 시간을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기업 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 지사님이 처음에 이제 민선 8기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첫 해하고 두 해째 보면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투자 유치 성과가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저희도 뭐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 사실 지난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해 1년 전하고 동기 대비 비교를 해보면 97% 이상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1년 전에 거뒀던 성과가 거의 없어졌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기업 유치 어떻게 될 건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큰 변동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새만금에서 지금 비롯되는데요. 새만금의 기업 유치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초반 1년 동안 기업 유치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협약을 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못했어요. 왜 못했냐? 기업한테 줄 땅이 없어요.
산단이. 과거에 200만 평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갑자기 분양이 좀 빨리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산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지금 기업 유치가 사실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올 하반기부터 7월 달부터 다시 재개가 가능합니다. 추가 산단 만드는 것을 저희가 지금 산단이 없어서 기업 유치를 못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산단 만드는 것을 굉장히 총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2년을 당겨가지고 지금 산단을 조성을 해서 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립이 끝났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기업 유치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기존에 기업 유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협약을 한 기업들이 사실 새만금 쪽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가 캐즘 때문에 상당히 기업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상이어서 지금 당초에 예를 들면 26년 말까지 얼마가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하고 우리한테 협약을 했습니다만은 그 계획이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그 지연의 정도를 좀 당겨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 1명을 그 유치 기업에 전담해서 계속 관리하는 그런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투자하도록 하는 상황도 파악하고 좀 더 많은 유인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 결국에는 지금 투자 유치 성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MOU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네. 궁금한 게 그게 그 지금 이렇게 뭐 거의 14조 정도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딱히 뭐 일몰이 됐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으로 봐야 네,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업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가 네. 저는 투자 못 하겠습니다. 라고 취소한 기업은 아직은 없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러니 회사가 조금 풀리면 상황이 풀리면 재개하겠습니다라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부에서 저희 네. 이제 각 시도 간의 이제 비교를 굳이 이것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충북이죠. 충북이 민선 8기 투자유치 규모를 60조라고 예, 예. 지금 돌파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예. 이거 뭐 60조가 이분들 발표에 따져보면 1,200개 기업에 그 5만 5천 명 일자리를 만들겠다. 물론 뭐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진행 중이라고 볼 때 5만 5천 명이면 거의 부안군 인구 정도입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고 이게 진척이 좀 잘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전북 같은 경우 한 4배 정도 투자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북을 수도권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뭐 경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수도권 부분에서도 빈익빈이나 부익부 가는 곳으로 더 가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오지 않는 이런 현상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네, 그 뭐 현실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공장이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내려올 때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뭐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투자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SK 하이닉스나 또 LG 화학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로서는 참 좀 부러운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지방이라고 보지 말고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내려주는 지원금이나 예산도 좀 차등을 해서 주하지 않겠냐. 지금은 예를 들면 충청권이 받는 지금의 여러 가지 혜택, 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이전됨으로써 그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혜택, 이거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전북이나 전남, 또 경북, 경남 이런 그 밑에 있는 이 시도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 보조금을 지급할 때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해봐라라고 최근에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 방식대로, 기재부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방식을 지금 도입하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비수도권 내에서의 격차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우리가 한인 비즈니스 대회도 얘기를 한번 질문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실 지난해 굉장히 좀 멋있는 대회였습니다. 제가 볼 네네. 때도 굉장히 유치 과정도 공을 많이 들이셨고 네네. 또 결과도 상당히 좋은 걸로 그때 이제 나온 것들이 네. 성과도 좀 좋았던 대회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때 투자됐던 금액들이 우리가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했던 금액들이 네. 적지 않았는데 사실 이행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투자로 연결된 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네. 어떤 말씀 지금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5,800만 불을 수출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를 네네. 했고 네. 이제 기업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5천만 불이에요. 네네. 나머지는 여러 기업들이 조금씩 이루어진 거는 거의 대부분 지금 이행이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개 기업 5천만 불이라는 대규모 계약을 한 이 군산에 있는 업체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지금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샘플링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최근에 들었고 조만간 계약이 이행될 예정이다라고 들었는데 뭐 저는 그리고 그 5천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번에 5천만 불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그 계약서에 보더라도 5년간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제 신뢰를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다가 이것이 만약에 정식으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물량이 늘어나서 저는 분명히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그렇게 되도록 면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도청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올해 한상대회가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수출 계약을 한 직접 회장님, 한국에서 수입해 가겠다는 그 회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빠른 속도로 수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상 비즈니스 대회가 대부분 이제 수도권 서울에서 있었던 대회인데 네. 사실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내려온 대회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가치는 뭐 저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떤 투자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네. 어찌 보면은 또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다시 또 저희가 유치하실 당시에 생각 예. 이제 한상 대회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1,000여 명의 비즈니스맨들이 그 중에 4분의 3이 전북을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북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리고 전북에 앞으로 내가 뭐를 전북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를 그분들이 보고 갔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한 100여 건은 지금 계속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에 서로 연결이 돼서 계속 지금 샘플링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조만간 수출 계약이 좀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도 어떤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전북이 갖고 있는 장점을 너무나 몰라요.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안 와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2박 3일을 여기서 머물고 가면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북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그리고 전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 그리고 난 전북의 정을 느끼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가시는 분들이 다 하고 가시기 때문에 아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가치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전북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 또 자극이 되기도 한 대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전북의 미래 먹거리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그 도에서도 지금 2차 전지 특화 단지 그리고 뭐 바이오나 방위 산업 관련돼서 이렇게 굉장히 발굴 육성에 힘을 쏟고 계신데 네. 좀 나눠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새만금의 기초재료, 소재 이런 것들을 주제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네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네네, 울산. 네, 예. 오창, 포항, 울산, 새만금 네네. 이렇게 네 군데가 됐는데 나머지 세 곳은 배터리 완성차 업체가 다 있습니다. LG 오창의 LG 에너지 솔루션, 포항의 삼성 SDI, 또 에코 프로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새만금은 주로
그 소재 업체들, 이 마지막 배터리를 제조하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새만금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폐배터리 재생하는 그런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주로 음극재, 또 전구체, 또 전해질 이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LS그룹이 네. 최종적으로 6천억 세 번에 걸쳐서 1조 8천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1차 6천억이 투자가 완료되어서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공장이 들어왔거나 가동되고 있는 것들? 네, LS 그룹이 네, 네, 네. 6천억에 해당되는 전구체 공장을 이미 완공을 해서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 가동을 할 예정인데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속속 저는 들어오고 있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캐즘이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조금 풀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정상 투자를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기 방위산업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우리 전님 방위산업청장도 좀 모셔오신 것 같고 네네. 또 아무래도 지금 이 지역이 탄소 산업 네. 또 중심지기도 하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께서 군산 조선소 관련된 얘기도 언급을 했고 그래서 네. 상당히 좀 기대가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미래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어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K방산이 지금 전 세계 4위를 목표로 지금 대통령이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외에다 많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전북은 이미 방산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 곳이 창원, 구미, 대전이에요. 이 세 곳은 방위산업 특화단지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2026년에 추가로 한 곳을 더 지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꼭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 2년간 쭉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산은 이미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방산을 뒤쫓아가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분야를 뽑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것이 무인 항공기 또 무인 드론입니다.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앞으로 이 전력 체계가 무인 드론이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우리나라 국방부에도 많은 곳에 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드론을 만들면 시험 비행을 하고 실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드론이 지상에서 3km 정도 올라가서 동서남북으로 4km 정도를 다 볼 수 있어야지 가장 좋은 시험평가 장소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장소가 새만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와보고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느냐.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LIG 넥스원 네.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계약을 하고 이곳을 지금 실증단지로 만들고 있고요. 또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조선소입니다. 네. 지금 미국과 미국 많은 군함들을 수리하는 그렇죠. 수리조선소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조만간 협상을 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군산 조선소가 그런 역할로 좀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다 해서 계속 이거를 추진해 왔었는데 사실 진도가 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방산과 연결해서 좀 이 부분을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특히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네. 안규백 의원님께서 또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전북의 방산 산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상의도 드렸고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이 좀 육성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직 뭐 현대나 한화하고 따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현대 네. 가장 큰 데가 또 한화 로템 네네네. 또 현대 로템과 한화가 이곳에 중요한 공장을 이제 짓는 건데 실증 단지가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만드는 공장들이 자연스럽게 네. 그 주변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또 AI로 한번 또 네.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저희도 이제 피지컬 AI가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디서 들어온지 잘 모르겠지만 네. 중요한 걸 하나 유치를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정부가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택하고 100조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시도모도 이제 핵심 인프라 확보에 경쟁이 초비상이 걸렸고 예. 이미 일부 시도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저희 전북의 그 전략에서 AI라는 부분을 저도 이렇게 잘 많이 못 봤었거든요. 이게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제 저희가 워낙 다른 곳에서 지금 호남에서 AI 하면 광주가 그동안 네, 오랫동안 네네. AI를 치고 나가고 AI 데이터 센터가 유일한 데이터 센터가 대한민국의 광주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AI 하면 광주가 다 선도하고 또 뭐 대선 공약이니 뭐 대통령 오셔서 말씀하시니 전부 AI는 광주만이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러면은 AI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데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정치권에 있는 정동영 의원님이 이제 과방위로 가시면서 AI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가 약 1년 정도를 같이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AI는 뭐냐? 다른 데 하고 있는 AI, 소위 챗 GPT를 중심으로 하는 AI 데이터 센터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AI 이거는 이미 다른 곳에서 건설이 되어 있고 우리가 뒤늦게 가봐야 나라에서 중복 투자다 해가지고 지원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 이것이 소위 피지컬 AI라는 분야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치고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 1년 정도 준비한 끝에 이번에 당초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좀 목표로 좀 하고 있었고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할 것으로는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참 가능성이 높지 않다 했는데 마지막에 정동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건 정말 애를 쓰셨어요.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하게 이 부분을 설득을 해서 기재부가 네네. 추경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선도를 하게 된 거죠. 피지컬 AI에 관한 예산이 지금 처음으로 전북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피지컬 AI가 그러니까 AI를 기계하고 결합을 해서 네. 어떤 실물 공간에서 네. 작동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게 공장이나 물류창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예산이 들어오면 네. 저희의 어떤 부분들이 연구 개발 어떤 테스트베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피지컬 AI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면 그 칩을 예를 들면 로봇에게 주행을 넣어가지고 어떤 농기계에 필요한 어떤 로봇이나 뭐 기계에 만약에 장착을 한다고 보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작동되지 않는지를 실증 테스트하는 테스트. 랩이 네.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랩이 뭐 이거를 최소한 계속 동작을 해보고 해봐야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것을 앞장서고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는 우리는 상용차에 관해서 현대자동차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갈 곳이 모빌리티, 미래의 자동차 분야, 그다음에는 건설기계 분야, 또 농기계 분야. 네. 우리 지역에 농기계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하고 손잡고 우리 전북대 캠퍼스 안에 실증 랩을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네이버도 들어가지고 랩을 만들고 그럼 랩을 만들면 실증 작업을 하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 우리가 이제 저 첨단 산업 우리 미래 먹거리는 그만 얘기하고 민생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저희. 자,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과 법인 사업장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좀 전에도 이렇게 없었던 정도로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우리 뭐 전주 시가지만 해도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떤 상업 부분에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자 어떻게 뭐 지원책이나 어떤 해결책 같은 거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경제의 뿌리가 작은 가게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고 또 구매력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먼저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지방은 이제 더더욱 인구 소멸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구매하는 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이죠. 이게 이제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고 거기에 더하여서 작년 지금 12월부터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이 소비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면서 이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지금은 너무 중요하다. 정부가 빚을 얻어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소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금 발행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 도 입장에서도 또 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바라만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저희가 1년에 통상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약 2천억 원 정도를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가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쓰는데 3년 전에 1년 동안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쓰는 총 금액이 7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원까지 보증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굉장히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위 변제를 할 위험도 있지만 우선 당장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의 빚도 연장하는 과정에서 또 이자도 좀 감면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시적인 것들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쉽지 않고요. 네.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소비자들의 니드에 부합할 것인지를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도 뭐 판로 개척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또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긴밀하게 같이 의논해서 그분들이 좀 더 좀 민생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 소상공인들 그 삶을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달 21일부터 네네. 이렇게 시행이 될 건데 자, 이제 문제는 인구 소멸 지역 때문에 전라북도도 인구 소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몇 개 시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네네. 인구 감소 지역인데 세 군데 빼고 지금 다 포함이 그렇죠. 돼 있죠. 그렇다 보면 이제 이게 지원을 조금씩 더 해줘야 되는데 네. 결국엔 또 지역의 매칭이다 보니까 네. 시군에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국비 말고도 네, 네. 지방비가 네. 예산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는 어차피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나라에서 이번에 좀 100%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는데 또 나라도 중앙정부도 뭐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중앙정부도 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8대 2였어요.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9대 1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10%만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담은 조금 줄어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또 90%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데 지방정부가 매칭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각 시군의 상황들은 있겠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채를 지금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제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들 중에 안 쓰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결국은 지방채를 일부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중요한 걸 또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 도전 의사를 묻겠습니다.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임기 의견 연장에 귀를 기울이겠다. 되게 모호한 답변이신데 사실 지난 4월에는 뭐 방송사에 나가 재선 의지를 밝히시기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원하게 그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당시에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뭐 네. 가냐 부냐 막 앵커가 물어봐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제가 재선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현안이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전주완주 통합 문제라든가 올림픽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또 민생을 또 살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집중해서 일하고 다만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이 좀 일관성 있게 연장되면서 다시 한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제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지금 정도는 그 정도 드리고요. 조만간 멀지 않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 다시 재선 도전하시는 걸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자, 끝으로 이제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나 네. 아니면 또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요즘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제가 걱정입니다. 우리 도민들 처음으로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전북 발전에 중대한 기로가 지금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열린 대화가 많이 공론화되고 또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져서 전북 발전에 관한 서로의 비전을 경쟁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전주와 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북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북에 계신 우리 도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은 여러 도전과 변화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김관영의 최종 평가는 결국 전북이 주도할 수 있는 과제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정 출범 이후 내세운 도전 경성의 기조가 이제는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